네 이놈, 어디 거지 같은 놈이 감히 대가댁 잔치상에 손을 대느냐. 권 노마님의 발길질에 거지 행색의 청년이 마당 구석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아이고 할머님,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권 노마님은 혀를 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청년은 비굴하게 웃으며 땅에 떨어진 전을 주워 먹었습니다. 에잇, 재수 없게 시리. 20년 전 그 재수 없는 년이랑 똑 닮았구나. 하지만 그 순간 비굴하게 웃던 청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며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재수 없는 년의 아들이 장원급제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님, 경악으로 물든 권씨 가문의 마당에 피바람 대신 몰락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버려진 며느리의 자식이 가문의 주인이 되어 돌아온 기막힌 사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동권 씨 종택의 넓은 마당 위로 한방눈이 세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하얀 눈송이들은 검은 기와지붕을 덮으며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실 안에서는 연하가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온몸에 힘을 주며 신음을 흘렸고 산파는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계속 힘을 주라고 다독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권 노마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산실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권 노마님이 옆에 서 있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계집아이를 낳으면 족보에 이름 석자 올리지 못한다. 알아들었느냐?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산실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산파가 급하게 문을 열며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권 노마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는 산파를 밀치며 산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갓 태어난 여아는 산파의 품에 안겨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권 노마님이 아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문을 망친 저주받은 몸이로구나.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기만은. 권 노마님이 연하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3번이나 기회를 주었건만 계집만 낳아대니 너는 이 집안의 혈통을 끊으려는 역적이다. 권 노마님이 밖에서 기다리던 가마꾼들을 향해 손짓했고 4명의 사내들이 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연을 멍석에 말아 뒷산 절벽 아래로 던져버려라. 연하가 두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가마꾼들이 연하를 멍석으로 감싸기 시작했고 연하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출산으로 기력을 잃은 몸은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권 노마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실을 나갔고 여아의 울음소리만이 눈보라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가마꾼들이 연하를 들쳐 메고 뒷산으로 향했고 눈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도착한 가마꾼들은 멍석을 풀었고 연하는 차디찬 바위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기, 내 아기들. 가마꾼들이 서둘러 산을 내려갔고 연하는 홀로 눈보라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하얀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번져갔습니다. 연하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고 그 순간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한 아이가 더. 연하가 이를 악물고 힘을 주기 시작했고 눈보라는 그녀의 비명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하의 품에는 작은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고 아기는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치마를 찢기 시작했고 천 조각들로 아기를 겹겹이 감싸 안았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반드시. 연하가 바위 틈을 더듬거리며 기어들어갔고 자신의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연하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권 노마님의 신복인 권 노미가 시신을 확인하러 산을 올랐고 절벽 아래에는 늑대들이 뜯어먹은 짐승의 사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권 노미가 바위 위에서 피 묻은 저고리 한 자락을 발견했고 그것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늑대밥이 되었구나. 권 노미가 저고리를 들고 산을 내려갔고 바위 틈 깊숙한 곳에서는 연하와 아기가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약초를 캐러 온 산속 암자의 노승이 바위 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승이 바위를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고 눈 속에 파묻힌 연하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미타불. 노승이 연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아 업었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암자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노승은 연하의 얼굴에 난 깊은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뜨거운 약탕을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고 나서야 연하가 천천히 눈을 떴고 첫마디로 아기를 찾았습니다. 선우, 내 아기. 노승이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주었고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 이름은 버리셔야 합니다. 권씨 가문이 보살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연하가 노승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누구입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이름 없는 꽃, 무명화로 사십시오. 죽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작거리 끝자락에는 조그마한 옹기점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솥 앞에서 옹기를 빚고 있었고 얼굴의 깊은 흉터는 낡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옹기점 안쪽 방에서는 10살이 된 선우가 낡은 책을 펼쳐놓고 글을 읽고 있었고 그의 또렷한 눈빛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선우가 책을 덮으며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당에 다녀오겠습니다. 연하가 선우의 옷깃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춥다. 이거라도 두르고 가거라. 연하가 목도리를 선우의 목에 둘러주었고 선우는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작거리 한가운데 있는 서당 앞에 도착한 선우는 담장 밖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고 안에서 들려오는 훈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선우가 눈을 감고 훈장의 말을 따라 중얼거렸고 그의 입술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당 문이 열리며 유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담장 밖에 앉아 있는 선우를 보며 킥킥거리고 지나갔습니다. 한 유생이 선우를 향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글을 배우겠다고 담밖을 지키다니.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유생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서당 안에서 나이 지긋한 선비가 나왔고 그는 선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추운데 집에 가지 않고 무얼 하고 있느냐? 선우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선우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선우라고 합니다. 선비가 턱을 쓰다듬으며 선우를 찬찬히 살폈고 그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판서라고 한다. 너를 제대로 가르쳐보고 싶은데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겠느냐? 선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그는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우는 이판서의 허름한 기와집을 찾아갔고 이판서는 그를 서고로 안내했습니다. 서고 안에는 수백 권의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선우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책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판서가 책 한 권을 꺼내 선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책들을 마음껏 읽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구나. 선우가 책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판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사조는 분명하냐? 과거를 보려면 족보가 있어야 하는데. 선우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족보가 없습니다. 이판서가 한숨을 쉬며 선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재주가 아까워서 그냥 둘 수가 없구나. 이판서가 서랍을 열어 낡은 족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고 선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멸문당한 내 친척 집안의 족보다. 이제부터 너는 이선우로 살아라. 선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판서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선우는 밤마다 이판서의 서고를 드나들며 유교 경전과 실학 서적을 탐독했고 이판서는 그의 천재성에 날마다 감탄했습니다. 한편 저작거리에서는 박주객이라는 악덕 상인이 옹기점 앞을 서성이고 있었고 그는 연하가 만든 약재들을 탐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주객이 옹기점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약재들은 어디서 구하시오? 연하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직접 캐온 것입니다. 박주객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솜씨가 아깝소. 내 약방에서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연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박주객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옹기 하나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절하면 이 가게가 무사하지 못할 거요. 연하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박주객은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선우가 집으로 돌아왔고 연하는 깨진 옹기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연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실수로 깨뜨렸다. 선우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고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박주객이 건달 서넛을 데리고 옹기점 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가게 앞을 가로막으며 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선우가 박주객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물러가십시오. 박주객이 선우의 멱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린 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선우가 박주객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저는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박주객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현감나리가 누구 편인지 두고 보자꾸나. 선우는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갔고 현감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현감이 고발장을 펼쳐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어디 족보가 있기나 하냐. 신분도 불분명한 놈이 감히 양반에게 고발장을 올리다니. 선우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판서 어르신의 제자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다시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신분 위조 혐의로 하옥시키겠다. 선우가 주먹을 불끈 쥐고 관할을 나왔고 그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가 고개를 떨군 채 집으로 돌아왔고 연하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가 선우를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하는 약재 보따리를 챙겨 관아로 향했고 현감의 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현감이 밖으로 나오며 연하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연하가 천으로 가린 얼굴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리의 고질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현감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의원도 못 고친 병을 네가 고친다고. 연하가 보따리를 풀어 약재들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앓고 계신 것은 등에 난 종기입니다. 이 약재로 사흘이면 완치시켜 드리겠습니다. 현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연하는 즉시 약재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연하는 현감의 등에 약을 붙이고 갈아주었고 종기에서 고름이 빠져나오며 붓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현감이 거울로 자신의 등을 확인하고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나았구나. 내 아들은 석방시켜주마. 연하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현감은 그녀에게 은자 몇 냥을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관할을 나서자마자 박죽에게 신복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뒤따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연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며칠 뒤 저작거리 주막에서 술에 취한 상인 하나가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권씨 가문의 며느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더라. 얼굴에 흉터가 있고 약재를 다룬다던데. 그 말을 들은 박주객이 번쩍 정신을 차렸고 그는 즉시 권씨 가문으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권 노마님은 전령의 보고를 듣고 찻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살아있다니. 당장 살수들을 보내라.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사내의 셋이 옹기점으로 몰래 접근했고 그들은 기름을 뿌리며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연기 냄새를 맡고 벌떡 일어났고 선우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불길이 옹기점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살수들이 칼을 빼들고 선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놈의 손목을 부러뜨려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하게 해주마. 선우가 어머니를 뒤로 감싸며 몸을 피했지만 살수의 칼날이 그의 팔을 스쳤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저작거리 끝에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히 누가 이곳에서 난동을 부리는가. 장대풍이 보부상 대여섯 명을 이끌고 달려왔고 그들은 살수들과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대풍이 살수 하나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연하가 선우의 손을 잡고 뒷골목으로 달아났고 장대풍은 살수들을 막아서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살수들이 수적 열쇠를 깨닫고 후퇴했고 장대풍은 피를 흘리는 팔을 감싸며 연하를 찾아 나섰습니다. 연하와 선우는 어두운 골목 구석에 숨어 있었고 장대풍이 그들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시여, 오래전 산에서 저와 아버지를 살려주신 은혜를 이제야 갚게 되었습니다. 연하가 장대풍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때 그 아이였구나. 장대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은인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 노마님은 직접 가마를 타고 저작거리에 나타났고 그녀의 위험 있는 행차에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연하는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멀리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두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 노마님이 가마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연하라는 년을 찾고 있다. 정보를 주는 자에게는 은자 100냥을 주겠다. 연하가 군중 속에 몸을 숨겼고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권 노마님이 박주객을 불러 세우며 물었습니다. 그년이 낳은 아이가 사내라는 것이 사실이냐? 박주객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10살쯤 된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권 노마님의 눈빛이 번뜩였고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내라. 가문의 노비로라도 만들어 대를 잇게 하겠다. 연하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고 선우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권 노마님이 가마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달 안에 그년과 아이를 찾지 못하면 너희 모두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가마가 떠나고 난 뒤 박주객은 건달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저작거리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이판서를 찾아갔고 이판서는 선우의 다급한 표정을 보며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선우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과거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 이판서가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과거 응시용 추천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한양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다. 선우가 추천서를 가슴에 품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저도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한편 박주객은 선우의 공부방을 수색하기 위해 부하들을 보냈고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하가 그 소식을 듣고 재빨리 움직였고 그녀는 박주객의 약방에 몰래 침투하여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약방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박주객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혼란 속에서 연하는 선우를 데리고 장대풍의 보부상 대열에 합류했고 그들은 새벽 안개를 틈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연하는 선우의 손에 옷가락지 하나를 쥐어주었고 선우는 그것을 목에 걸고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장원급제의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연하가 눈물을 삼키며 선우의 등을 떠밀었고 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선우는 성문을 지나며 높이 솟은 궁궐의 기와 지붕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판서의 추천서를 품에 꼭 안은 선우는 과거 시험 접수처로 향했고 담당 관리는 추천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우로 접수되었다. 사흘 뒤 새벽에 성균관 앞으로 모이도록 하여라. 선우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접수처를 나서자마자 담장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내 하나가 재빨리 몸을 숨겼고 그는 권씨 가문의 첩자였습니다. 첩자가 권철에게 달려가 보고했고 권철은 선우의 필체가 적힌 접수 문서를 빼돌려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필체는 분명 연하 그년이 쓰던 서체와 똑같다. 권철의 입꼬리가 비틀어졌고 그는 즉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은자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선우라는 자의 식권을 파기해 주시오. 그 자는 신분을 위조한 역적입니다. 감독관이 은자 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소.
그자의 식권이 임금 앞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겠소. 시험 당일 새벽 선우는 수백 명의 유생들과 함께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손에는 붓과 벼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선우는 문제를 읽고 붓을 들었지만 감독관 하나가 그의 곁을 계속 맴돌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이선우, 내 답안지를 확인하겠다. 감독관이 선우의 답안지를 빼앗아 가려 했고 선우는 재빨리 답안지를 품에 감추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인상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감독관에게 대드느냐. 주변 유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선우는 이를 악물며 다시 붓을 들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연하가 권씨 가문의 하인들에게 붙잡혀 지하 창고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녀의 손발에는 밧줄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권 노마님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연하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네가 낳은 그 아이가 한양에서 과거를 본다며. 참으로 가소롭구나. 연하가 권 노마님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반드시 급제할 것입니다. 권 노마님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시험장에서 나오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다. 권 노마님이 창고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연하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양의 시험장에서는 권철이 직접 나타나 선우를 찾아냈고 그는 선우 앞에 피 묻은 천 조각과 잘린 머리카락을 던졌습니다. 내 어미의 것이다. 지금 당장 붓을 꺾고 나오지 않으면 내 어미는 목이 잘려 죽을 것이다. 선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는 피 묻은 천을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천을 펼쳤을 때 그 안에는 연하가 숨겨둔 혈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잊고 나라의 법도를 세워라. 선우가 혈서를 가슴에 품고 다시 붓을 들어 올렸고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권철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냐? 시험이 끝나고 선우가 시험장 밖으로 나오자 권철의 사주를 받은 유생 10여 명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한 유생이 선우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이놈은 근본도 없는 가짜 양반이다. 유생들이 선우를 밀치고 발로 차기 시작했고 선우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선우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을 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감히 과거 시험장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가. 대제학 김문권이 관복을 입고 나타났고 유생들은 황급히 흩어졌습니다. 김문권이 선우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네가 이선우냐? 선우가 피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문권이 선우의 식권을 펼쳐보았고 그 안에는 파격적인 정치 개혁안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썼느냐?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문권은 감탄하며 선우를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김문권의 처소에서 선우는 상처를 치료받았고 김문권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권씨 가문의 횡포는 나도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 어미도 너도 이 나라의 백성들도 구할 수 없다. 선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한편 지하 창고에 갇힌 연하는 노승에게 배운 혈도 누르기로 포박을 풀기 시작했고 밧줄이 하나둘씩 풀려나갔습니다. 연하가 창고 바닥을 더듬거리다가 느슨한 판자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을 들어 올리자 비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통로 안에는 권씨 가문이 숨겨둔 부정 축제 장부들이 쌓여 있었고 연하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권 노마님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연하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권 노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을 몰아댔습니다. 당장 그년을 찾아내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데려오라. 장대풍이 산속 동굴에서 연하를 기다리고 있었고 연하가 장부를 들고 나타나자 그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하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권씨 가문의 목줄을 옥죄일 수 있다. 한양에서는 선우의 식권이 최종 후보 3명 안에 올랐고 김문권은 임금에게 선우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권철은 예조에 고발장을 올리며 선우가 이판서의 족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고 의금부 관원들이 선우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김문권이 재빨리 선우를 숨기고 임금의 비밀 행차 현장으로 데려갔고 선우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선우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이선우냐? 내 출신이 불분명하다던데. 선우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권씨 가문에 버림받은 며느리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하는 진심입니다. 임금의 눈빛이 빛났고 그는 선우의 기계에 탐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내게 암행어사 마패를 내리겠다. 과거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권씨 가문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라. 선우가 마패를 받아들고 깊이 절했고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타올랐습니다. 이틀 뒤 오후 선우는 너덜너덜한 거지 옷을 걸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얼굴에는 검댕이가 잔뜩 묻어 있어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우가 마을 어귀를 지나가자 권씨 가문의 소장농들이 무거운 곡식 가마니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노인이 가마니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권씨 가문의 하인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게으름을 피우느냐?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선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고 지나쳤고 그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한편 산속 동굴에서는 연하가 장대풍과 보부상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지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권씨 가문이 한양으로 보내는 뇌물 상자를 가로채야 한다. 그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명단이 들어있을 것이다. 장대풍이 칼을 빼들며 대답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저희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날 밤 보부상들은 산길 중턱에 매복하고 있었고 권씨 가문의 가마꾼들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가마꾼들이 나타났고 장대풍이 신호를 보내자 보부상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강도다 강도. 가마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내팽개치고 도망쳤고 보부상들은 상자를 열어 안에 든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연하가 문서를 펼쳐보며 입꼬리를 올렸고 그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이름과 뇌물 액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권씨 가문의 목줄을 쥐었다. 한편 선우는 거지 행색으로 권씨 가문의 부엌으로 잠입했고 식복사 앞에 무릎을 꿇으며 구걸했습니다. 날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남은 밥이라도 주십시오. 식복사가 선우를 불쌍히 여겨 부엌 한 구석에 자리를 내주었고 선우는 그곳에서 밥을 먹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녁 무렵 권 노마님이 권철을 불러 안채해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선우는 창문 아래 몸을 숨기고 그들의 말을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권 노마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임금의 매제인 좌의정 대감께 은자 1000냥을 보냈다. 이선우라는 자의 과거 급제를 막아달라고 했다.
권철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천한 것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정의 힘이 있습니다. 선우가 이를 갈며 주먹을 쥐었고 그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보부상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장터마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보부상들은 곳곳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버림받은 며느리의 아들이 어사가 되어 돌아온다더라. 권씨 가문에 천벌이 내릴 것이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권씨 가문 주변의 소장농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권 노마님이 소문을 듣고 당황하여 가문의 비밀 문서들을 모조리 소각하라고 명령했고 하인들이 서재에서 장부들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장농들이 연하의 지시를 받고 가문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은 횃불을 들고 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소장농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권씨 가문은 우리를 착취했다. 이제 심판받을 때가 왔다. 선우는 밤중에 가문의 서재로 몰래 침입했고 바닥 밑에 숨겨진 비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연하에게 억지로 쓰게 한 가짜 자백서가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딸을 낳은 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가 자백서를 품에 넣으며 이를 갈았고 그는 어머니가 받았을 고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대풍은 권철의 비밀 호위 무사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고 그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목을 조르며 기절시켰습니다. 너희 주인이 저지른 죄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연하는 과거 자신을 절벽에 버렸던 가마꾼들을 찾아냈고 그들은 연하를 보자 혼비백산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연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권 노마님의 살인 교사를 증언하라. 가마꾼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선우는 거지 행색으로 권 노마님 앞에 나타나 밥을 구걸했고 권 노마님은 그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썩은 밥도 아까운 것이 감히 내 앞에 나타나느냐. 선우가 바닥을 기며 애원하는 척했고 그는 권 노마님의 파렴치한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양에서는 과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이선우라는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어사화를 실은 가마가 고향을 향해 출발했고 백성들은 길거리에 나와 어사의 행차를 기다렸습니다. 권철은 최후의 수단으로 연하를 다시 납치하려 했지만 연하는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터뜨려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선우는 임금에게 받은 비밀 전령을 통해 현감을 포섭했고 현감은 권씨 가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연하와 선우가 재회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연하가 선우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내 아들아. 두 사람은 베넷 저고리와 어사 마패를 나란히 놓았고 선우는 마패를 들어 올리며 맹세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권씨 가문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권씨 가문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권씨 가문의 위세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권 노마님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선우는 정식 어사 복장을 갖춰 입으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사화가 바람에 흔들렸고 선우는 권씨 가문의 대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선우는 광군 20여 명을 대동하고
권씨 가문의 정문 앞에 당도했고 그는 어사화를 높이 쳐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에서 잔치 준비를 하던 하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섰고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권 노마님이 상석에 앉아 아침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찻잔을 떨어뜨렸고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우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어사 마패를 높이 들어 보였고 광군들이 일제히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권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이 자리에 꿇어 앉아라. 하인들과 친척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고 권 노마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선우가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며 권 노마님 앞에 섰고 그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이 집안의 며느리 연하를 한방눈 내리는 겨울밤에 절벽으로 내던진 죄, 그리고 지금까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조정 대신들에게 뇌물을 바친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권 노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누구냐? 감히 이 집안에 들어와 거짓을 떠들어대느냐? 선우가 품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내 보였고 거기에는 권씨 가문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어머니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 권 노마님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베넷 저고리를 보며 뒤로 물러서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죽었다. 늑대밥이 되었다. 선우가 다시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냈고 그것은 권씨 가문 며느리들에게만 주어지던 갑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절벽에서 이것을 지키셨다. 나는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 권선우다. 권 노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그녀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하가 마당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며 흉터가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연하를 바라보았고 연하는 권 노마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 오래간만입니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권 노마님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을 기었고 그녀는 연하를 보며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연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버린 그 아이가 가문을 심판하러 왔을 뿐입니다. 선우가 광군에게 손짓했고 광군들이 권씨 가문의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부정하게 모은 곡식과 재물을 끌어냈습니다. 이 곡식들을 모두 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곡식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선우가 다시 권 노마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권철은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아 삼족을 멸할 것이다. 권철이 뒷문으로 도망치려다가 장대풍에게 붙잡혔고 장대풍은 그의 팔을 비틀며 마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어사날이 이자를 잡았습니다. 선우가 권철 앞에 서서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고 권철은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우가 권철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고 나를 과거 시험장에서 짓밟으려 했으며 백성들에게서 피땀 흘린 곡식을 빼앗았다. 광군들이 권철의 손에 포승줄을 채웠고 권철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연하가 권씨 가문의 사당으로 걸어갔고 그녀는 안에 모셔진 위패들을 하나씩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허울뿐인 권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는가.
위패들이 마당 바닥에 난이 굴렀고 권씨 가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선우와 연화의 이름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선우 어사 만세, 연화 마님 만세. 한양에서는 임금이 연화에게 정경 부인의 자코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선우는 그 교서를 받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정경 부인이십니다.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선우를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선우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권씨 가문의 이름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 김선우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권씨 가문의 몰락은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권씨 가문의 대지를 몰수하여 가난한 유생들을 위한 서당을 세우기로 했고 이판서를 초대 훈장으로 모셨습니다. 연하는 흉터진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않고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섰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권 노마님은 미쳐버려 땅바닥에 흙을 씹으며 절규했고 가문의 노비들은 연하 앞에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을 사또가 선우 앞에 무릎을 꿇고 관직을 내놓았고 선우는 그에게 모든 비리 장부를 정리하여 한양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권철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권씨 가문의 악행은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되었습니다. 선우와 연하는 마침내 가문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이 처음 버려졌던 그 산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권씨 가문의 지하 창고에서 시커먼 쥐떼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그것들은 마을 곳곳으로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던 아낙 하나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검붉은 반점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이 사람이 쓰러졌어. 순식간에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안에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급히 마을로 달려왔고 그는 쓰러진 사람들을 살피며 연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연하가 환자의 맥을 짚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는 선우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병이다. 창고에 썩은 재물과 오염된 물이 있었던 것 같구나. 선우가 즉시 광군들을 풀어 환자들을 격리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마을 전체로 역병이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광군 셋이 환자를 옮기던 중 그들도 감염되어 쓰러졌고 관아의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로 가던 권철이 호송관을 죽이고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산적들과 합류하여 마을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권철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역병은 선우가 가문의 신령을 노하게 해서 생긴 것이다. 그자를 내쫓아야 살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권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그는 연하가 만든 약을 환자들에게 먹이며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선우 자신도 환자를 치료하던 중 역병에 감염되었고 그는 고열로 쓰러져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선우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선우의 처소 앞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횃불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선우를 내쫓아야 한다.
그자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한 사내가 횃불을 던져 처소에 불을 지르려 했고 장대풍이 앞을 가로막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권철은 산적들을 이끌고 마을의 약재 보관소를 습격했고 그들은 안에 있던 모든 약재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제 저들은 손쓸 방법이 없다. 선우가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기다리자. 한양 조정에서는 선우가 역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정적들은 임금을 찾아가 선우를 파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하, 이 선우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역병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이 고민에 빠져 눈을 감았고 그는 선우에게 보낸 신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결심을 굳혔고 그녀는 과거 노승에게 들었던 전설의 약초 천년삼을 찾기로 했습니다. 선우야, 어미가 반드시 너를 살리고 돌아올게. 연하가 산으로 향하자 장대풍이 뒤따라왔고 그는 연하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던 연하는 권철과 그의 산적 무리와 마주쳤고 그들은 연하를 에워싸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권철이 음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연하, 오래간만이구나. 어사 마패와 비밀 장부를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연하가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여기 없다. 권철이 칼을 들어 연하의 팔을 그었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연하가 벼랑 끝으로 몰렸고 그녀의 뒤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선우의 상태가 악화되어 호흡이 가빠졌고 이판서가 그의 곁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버텨라. 내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다. 장대풍이 중상을 입은 채 산적들과 싸우며 연하를 구하려 했지만 수많은 칼날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은인이시여, 제발 도망가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권철의 선동에 넘어가 관아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들은 횃불을 들고 선우가 누워있는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선우를 끌어내라. 그자를 죽여야 역병이 멈춘다. 연하가 절벽 끝에 서서 권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네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이 바로 이 역병이다. 연하가 스스로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고 권철은 승리했다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선우를 직접 죽이러 가자. 권철이 칼을 뽑아들고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산적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연하의 비명 대신 기이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산 전체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권철이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산적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시각 연하는 절벽 아래 넝쿨에 걸려 극적으로 생존해 있었고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 틈새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고 연하는 그곳으로 기어가 노승이 생전에 숨겨두었던 비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샘물 주변에는 천년삼을 비롯한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으로 선우를 살릴 수 있다. 연하가 샘물과 약초를 보따리에 담아 비밀 통로를 통해 마을로 내려왔고 그녀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선우의 처소를 에워싸고 있었고 연하는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샘물이 담긴 항아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십시오.
단 한 모금으로 역병이 나을 것입니다. 한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 물을 믿겠소? 당신이 먼저 마셔보시오. 연하가 주저없이 샘물을 떠서 마셨고 그녀의 팔에 났던 상처가 눈에 띄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고 한 노파가 용기를 내어 샘물을 마셨습니다. 노파의 얼굴에 번졌던 검붉은 반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기운을 차리며 일어섰습니다. 낫는다. 정말로 낫는다. 백성들이 앞다투어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연하는 권철이 우물에 독을 타는 장면이 담긴 비밀 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권철이 역병을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가 우물에 독을 탔고 여러분을 선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들은 권철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하가 선우가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갔고 그녀는 아들의 입에 약초를 달인 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선우야, 어미가 왔다. 이제 괜찮을 거야. 선우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선우가 의식을 되찾자 즉시 군사를 재정비했고 그는 권철과 산적 무리를 역포위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권철이 마을로 내려오다가 사방에서 광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당황했고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선우가 말을 타고 나타나 권철 앞에 섰고 그는 칼을 빼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권철, 네가 저지른 죄를 이제 갚을 때가 왔다. 권철이 칼을 휘두르며 선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선우는 재빠르게 피하며 권철의 손목을 쳤습니다. 권철의 칼이 땅에 떨어졌고 선우는 그의 멱살을 잡고 백성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자가 역병을 퍼뜨렸고 약재를 불태웠으며 여러분을 선동했습니다. 선우가 권철이 작성한 비밀 문서들을 하나하나 낭독했고 백성들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권철이 도망치려다 자신이 퍼뜨린 역병에 걸린 소장농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은 그를 집단으로 매질하며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이놈이 우리 가족을 죽게 만들었다. 연하는 마을 부녀자들을 조직하여 대규모 구율소를 설치했고 그녀는 모든 백성에게 해독제를 배급하며 역병의 확산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임금이 선우가 역병을 해결했다는 전령을 받고 기뻐하며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우를 모함했던 자들은 모두 파직하라. 그리고 선우에게 정승의 지위를 제안하라. 역병이 사라진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선우와 연하의 초상화를 그려 집집마다 붙여두었습니다. 권철은 역모와 살인죄로 처형되었고 권씨 가문의 잔당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가문 자체가 역사 속에서 소멸했습니다. 선우는 이번 위기를 통해 백성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졌고 그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온 나라에 증명했습니다. 연하는 부상당한 몸을 치료하며 아들이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았고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을에 오염된 우물은 정화 작업 끝에 다시 맑은 물이 솟아올랐고 백성들은 그 우물을 연하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대풍과 보부상들은 선우의 공식적인 정보부대가 되었고 그들은 전국의 비리를 척결하는 선우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선우는 한양으로 입궐하여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며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정경 부인의 삶 대신 고향 마을에 남아 가난한 여인들을 위한 의술학교를 세웠고 그녀는 제자들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선우는 매년 겨울이면 어머니와 함께
자신들이 버려졌던 산 정상에 올라 모성각이라는 작은 정자에서 차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권 노마님은 미친 채로 저작거리를 떠돌다 선우의 행차를 보고 내 아들아라고 소리쳤지만 선우는 그녀를 담담히 지나쳐 백성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하는 80의 나이에도 손수 약초를 캐며 건강을 유지했고 아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권씨 가문의 족보 대신 연하의 흉터진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가업의 상징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저녁 연하는 아들 선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제야 산 정상의 바람이 시원하구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녀를 산 정상의 이름 없는 바위 곁에 소박하게 묻어주었고 묘비에는 아들을 못 낳은 죄로 버림받았으나 나라를 구한 아들을 낳은 위대한 어머니라고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우 역시 천수를 누리고 어머니 곁에 묻혔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판소리와 소설로 만들어져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대의 교과서에는 선우가 단행한 개혁이 조선의 수명을 연장시킨 결정적 계기로 기록되었고 연하는 강인한 여성상의 표본으로 남았습니다. 권씨 가문이 옛 터에는 이제 잡초만 무성했지만 그 옆에 선우가 세운 서당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눈보라 속에서 연하가 아기를 안고 버티던 장면과 현재 꽃이 만발한 산 정상의 묘비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버려진 곳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진실이 세월을 넘어 전해졌고 연하의 옷가락지는 햇빛에 반짝이며 산 아래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인과응보와 사랑의 승리를 보여준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여인과 그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연하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선우는 어머니의 고통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이름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 버림받은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권력과 허례허식으로 가득했던 권씨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연하와 선우의 이름은 영원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부당한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하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우처럼 정의를 향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